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라고. 애가 태어나면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배가 불러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낑낑. 맘 편히 돌아눕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 같아선 불룩한 배에서 아이만 쏙 빼내면 당장이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밤낮 없이 울어대고 안아주랴 씻기랴 젖먹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더라고요. 그제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됐죠.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서 씨름하다 보면 믹스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어요. 밥도 애 잠든 틈에 싱크대 앞에 서서 국에 식은 밥 말아 후다닥 넘겨야 했고요. 눈물나게 처량한 신세였죠. 임신기간 동안 출산일만 손꼽아 기다렸던 건 애 낳으면 좀 편해질까 해서였는데 글쎄 애 낳자마자 바로 다음 단계 고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쉴 틈 없이 부리는 직장이 있다면 모르긴 해도 노동청에 신고당해서 당장 업장 폐쇄됐을 테지만 우리 엄마들의 무임금 독박육아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뿐인가요? 슬픈 멜로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제가 애 낳고 나서는 울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육아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죠. 이번 생에 엄마는 처음이라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매 순간 막막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나중엔 스스로 감정 컨트롤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살림에 소질이 영 없거든요. 왜 일머리가 없다고 하죠?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밖에서 일할 때는 안 그러는데 살림만 하면 완전 먹통이 된다니까요. 버퍼링도 심하고 툭 하면 렉이 걸리는 깡통 PC처럼 말이죠. 그중 요리 실력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재료도 제 손을 거치면 먹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해준 아침밥을 먹게 된 남편은 앞으로 요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을 정도예요. 사실 남편의 살림 솜씨는 웬만한 전업주부들 뺨칠 정도예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뒤로 오랜 시간 자취생활을 해온 탓에 청소며 빨래는 물론 심지어 어떤 음식이든 한번 먹어보면 비슷하게 흉내낼 정도거든요. 남편과 내 역할이 바뀌면 딱인데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초보 엄마의 눈물겨운 육아 고군분투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애 젖을 때는 날이었죠. 그동안 제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바로 그 디데이였죠. 모유 수유를 하느라 못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며 매운 음식들, 무엇보다 시원한 맥주 한 캔이 간절했거든요. 자기야, 이따 퇴근할 때 우리 단골집에 들러서 매운 닭발 좀 사다 주라.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도 한 캔 사다 주면 완전 땡큐고. 그간의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하는 남편은 흔쾌히 그러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한 그 순간부터 남편의 퇴근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죠. 그런데 7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요. 야근을 하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더라고요. 또 시작인가 보다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은 다 좋은데 전화를 잘 안 받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업무와 관련된 전화가 아니면 안 받아요. 아주 사람 환장하게 하는 버릇이죠. 그걸 알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를수록 5만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던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덕분에 잠이 들어있던 애도 깼죠. 술에 취해 해롱거리며 들어온 남편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애를 끌어안고 애 얼굴에 뺨을 비벼댔어요. 자다가 깬 애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는데 남편은 뭐가 좋다고 연신 우르르 까꿍을 해댔어요. 그런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서 애를 뺏어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죠. 잘하는 짓이다. 일찍 들어온다던 사람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밤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아빠라는 사람이 얘한테 술 냄새나 풍기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쩜 그렇게 얘한테 신경을 안 쓰냐?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나만 부모야? 자긴 어떻게 늘 자기밖에 몰라? 난 우리 시원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어.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마음 편히 앉아서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다고. 근데 자긴 술까지 먹고 들어와선 겨우 재워놓은 애까지 깨워? 애 다시 재우려면 내가 몇 시까지 뜬 눈으로 세워야 하는지 알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러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고. 사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화를 내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버릇 좀 고쳐놓자 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애는 너만 키우냐? 고작 애 하나 키우면서 왜 그리 유세야? 딴 집 여자들은 애 둘 셋이 키우면서도 밖에서 돈까지 잘만 벌어오더라. 근데 넌 뭐가 그렇게 베베 꼬여서? 허구한 날 불만이야. 그럴 거면 육아고 뭐고 다 때려쳐. 내가 육아휴직하고 애 볼 테니까. 집구석에서 애 끼고 뒹굴거리는 주제에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당신 지금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A4 용지를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다음날 술 깨면 모르쇠로 나올까봐 각서라도 받아둘 요량이었죠. 남편은 씩씩대면서 각서를 써내려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서 글씨는 지렁이 기어가는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내용을 알아볼 정도는 되더군요. 각서의 골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각서를 들고 보란듯이 냉장고 문에 척하니 붙여놓았죠. 다음날 남편이 잘 볼 수 있게요. 술 취한 남편은 이내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이를 재우러 들쳐업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홧김에 장난처럼 쓴 각서였지만 이참에 복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는 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사와 육아를 개똥을 하는 남편한테 한 방 먹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육아휴직하고 살림하는 남편들이요. 유명한 예능 프로에도 아내 대신 육아와 살림하는 남자 탤런트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말이에요. 그때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육아야말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적합한 일이라고. 물론 그 집은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 벌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거겠지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에 비해 제 벌이가 더 낫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언제 복귀할 거냐고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예상대로 지난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냉장고 문에 붙은 각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할까? 영업 뛰는 거보다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살림은 당신보다 내가 낫잖아? 남편은 빈말로 내뱉은 거였겠지만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지? 나도 그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이참에 자기가 육아휴직 내고 살림해보는 건 어때? 저는 남편 앞에서 피칭하는 심정으로 역할 변화에 대해 참고 자료까지 보이며 진지하게 설득에 나섰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받아들였던 남편은 현재 상황과 변화된 상황의 결과 비교를 보고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나도 주변 시선만 아니라면 집에서 살림해보고 싶긴 해. 그게 내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남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일주일을 고민하던 남편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의 휴직 신청에 맞춰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엄청 반대를 하셨죠. 남사스럽게 어떻게 남자가 살림을 하냐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아버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결국 시어머님은 고집을 꺾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딱히 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는 엄마 손에 커야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살림 솜씨를 익히 아시는 터라 반대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고 남편은 전업주부로 업무 변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출근을 하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하늘을 날 것만 같았죠. 그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영업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실적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이 잘하는 살림과 육아를 하게 되어서 전보다 생기 넘치게 변했거든요. 저희 부부한테는 윈윈인 셈이었죠. 시간은 흘러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역할 변화에 만족스러웠던 탓에 남편의 복직이 꽤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마저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요. 나 이참에 그냥 회사 간둘까? 남편이 작정한 듯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저도 내심 바라던 바였지만 회사를 관두라고 말하는 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지금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재취업하기 힘들어질 텐데 정말 괜찮아? 남편은 당장 업무 복귀를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관두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전업주부로 살게 된 남편은 살림은 물론 육아에도 재능을 보였어요. 맘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나누고 더 이상 안 쓰는 육아용품은 다른 집 엄마들과 교환해서 사용하며 알뜰한 생활을 했죠. 정기적으로 자신과 같은 살림남들과 모임도 갖고 외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4살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남편의 외부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휴대폰이 망가져서 새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갔다가 키즈폰을 보게 됐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화를 잘 안 받는 남편을 대신해서 비상시 연락용으로 하나 사두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형으로 사다가 아이 목에 걸어주었죠. 딸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말 안 해도 아이는 늘 목에 걸고 다니며 좋아했어요. 남편은 굳이 전자파가 나오는 휴대폰을 애한테 왜 사줬냐고 한 소리 했지만요. 살림에 재미를 붙인 남편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입소문을 타서 인터넷상에서 남편은 육아남으로 꽤 인기를 얻었죠. 덕분에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어갔죠. 심지어 주말에 가족여행도 마음대로 못 갈 정도로 남편은 바빴어요. 남편이 바빠지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내심 남편한테는 늘 미안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사회생활 하도록 자진해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주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더러운 이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툭하면 밖으로 도는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의문의 동네 이모 때문이었어요. 누구? 동네 이모? 그게 누군데? 딸아이가 동네 이모에 대해 얘기를 시작한 건 3개월 전쯤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헤어핀을 하고 있길래 아빠가 사준 거냐고 물었더니 동네 이모가 사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동네 이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맘카페 회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걸 알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딸아이 입에서 동네 이모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뭐하고 놀았냐고 물어보면 동네 이모네 가서 오빠하고 놀았다고 하고, 오늘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동네 이모네 가서 피자 시켜 먹었다고 하는 식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루는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나 남편과 딸애는 집에 없더군요. 딸의 키즈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보니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딸애가 비슷한 또래의 사내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딸애한테 아빠는 어딨냐고 물었더니 이모네에서 쿠키를 굽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딸애와 함께 그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내 애가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4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랬다나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애한테 그동안의 행적을 물었어요. 딸애의 말을 통해 추론해보니 남편의 외도는 거의 확실했어요. 단지 물증만 없을 뿐이었죠. 한참을 설득한 끝에 저는 사내 아이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는 그 여자 집으로 향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춰놓고 현관 번호키를 눌렀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남편도 이모라는 여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안쪽 방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 사시나무 떨리듯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비록 의심은 했지만 짐작했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심호흡을 하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어요. 그리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방 안으로 들이밀었죠. 그러자
침대 위에서 남편과 뒤엉켜 있던 여자가 제 등장에 귀신을 본 사람처럼 깨악깨악 소리를 질러댔어요. 여보. 그제야 저를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돼선 여자와 함께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이불에 뿌렸어요. 그러자 남편과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 밖으로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남겼어요. 당신 뭐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이야. 여자는 제게 눈을 흘기며 발악하더군요.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르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요. 그렇게 해. 할 수 있으면. 볼만하겠다. 경찰들도 간만에 눈요기 좀 하겠네. 발정난 개들도 아니고 이러고 싶니? 환한 대낮에 애들은 놀이터에 방치해두고 부모란 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싶냐고. 니들 오늘 어린이집 사정상 애들 일찍 마친 건 알고 있니? 니들 즐기느라 애들은 안중에도 없지? 어린이집에서 2시간 일찍 도착했는데도 니들이 4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서 시간 때우고 있더라. 애들한테 쿠키 구워준다고 했다며? 니들은 쿠키를 홀딱 벗고 침대 위에서 굽냐? 이 더러운 것들아. 애들한테 니들 먹일 쿠키 굽는다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애들이 그 말을 정말 믿었을까? 이 멍청한 것들아. 이미 애들은 니들이 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니들이 어떤 사이인지, 왜 자기들을 밖에서 놀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 어린 것들한테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이 시궁창 쓰레기 같은 것들아. 적어도 니들이 부모라면 이런 더러운 짓거리에 애들은 끼어넣지 말았어야지. 애들한테는 절대로 들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애들을 니들 방패로 이용해? 그제야 여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더군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더니 왜 이러실까? 이제 와서 부모인 척 쇼하는 거야? 침대에서 하던 거 마저 해. 침대에서 쿠키나 실컷 구우라고. 저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못 믿겠지만 오늘이 처음이었어. 정말 처음이었다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실수였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앉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반면에 여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나가기로 했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옷을 걸쳐 입더군요. 처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스쿨버스가 이 아파트에서 내려줬다고 시원이가 그러더라. 스쿨버스 기사한테도 확인했어. 적어도 니들은 3개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야. 관리실에 말해서 CCTV 확인하면 다 나오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네 거짓말에 한두 번 속니? 회사에서 영업 실적 못 올려서 잘려놓군. 그간 육아휴직했다고 속인 거 알면서도 너 인생 불쌍해서 눈 감아줬어. 언젠가 아버님이 울면서 전화하셨더라. 네가 회사 잘리고 받은 퇴직금으로 매달 월급인 척 통장에 돈 넣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너 회사 관두고 나서 내가 왜 퇴직금 얘기 안 꺼냈는지 모르겠니? 네가 퇴직금을 펀드에 묻어두겠다고 되도 않는 거짓말할 때 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모르겠냐고. 그거 다 아버님 얼굴 봐서 참아준 거야. 돈은 못 벌어도 자식한테는 괜찮은 아빠로 남으라고 배려해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어디 가서 돈백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2년 치마 속에서 히히덕거리니까 좋았니? 말해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리고 너도 똑똑히 들어. 네가 내 가정을 개박살려놓고 네 가정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오늘 찍은 이 동영상 니네 남편한테 그대로 보낼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맘카페에 니들 행각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서 대한민국 어디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어디로 이사를 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여자는 제 다리를 부여잡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동네 이모란 여자의 소름 끼치는 모습에 저는 발로 걷어차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딸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문 밖에서 벨을 누르며 용서를 빌다가 앞집 아주머니의 신고로 경비 아저씨 손에 끌려 쫓겨났고요. 저는 그간의 일상들과 상간녀의 신상을 맘카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전적이 하나둘 나오는데 아주 상습범이더라고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 여자 남편놈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서로 맞바람을 피고 다닌다나요. 그 여자가 저한테 현장을 들키고도 뻔뻔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상간녀의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퇴출당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불륜 소문이 쫙 퍼져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요. 양육비는 남편이 아직 직업이 없어서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관계로 대신 집으로 받아 월세를 내놨어요. 대출금이 줄줄이 달려있는 탓에 월세는 고스란히 대출금으로 들어가지만요. 그래도 8년 뒤엔 온전한 제 집이 되겠죠. 현재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딸아이 육아를 도와주셔서 전보다 편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애를 맡기는 게 죄송해서 생활비 외에 용돈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늘 죄송하네요. 하지만 지금의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아마 딸아이도 나이가 들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딸아이도 잘 알 테니까요. 이렇게 털고 나니 제 마음도 더 홀가분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